안녕하십니까, 임정원입니다. 이번에 44회 손해하정사 2차 의학이론 모범 답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히 이번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하자면, 제가 인터넷에도 썼지만 작년이 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제 작년 수준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많이 좀 어려우셨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연도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이제 안 배운 데도 나왔다 하지만 또 이제 우리 의학이론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담보인 삼보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장애분리표에 있는 어떤 그런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의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컵수각과 국소호망극 측정법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삼보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 종종 이제 의학이론에 나옵니다. 2017년도에 CI보험 담보 내용 중에 하나인 중증재생 불량성 빈혈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의학이 1차였을 때는 이제 우리 병기, TNM 병기라던가 국가암 검진 다 삼보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를 삼보험에서 안 내고 의학에 내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형외과 책이나 이런 데 다 설명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제가 의학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반성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다른 연도와는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다른 연도는 이제 10점짜리 문제에서 5점짜리 이렇게 두 개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배점이 적어도 5점, 3점 이런데 올해는 부분 점수가 굉장히 많아요. 1점짜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 10점이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분 점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해부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해부학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 이제 흉곽을 구성하는 뼈 중에서 척추와 이제 이 흉곽을 구성하는 뼈 그리고 그 전에는 발을 구성하는 뼈 이런 식으로 해부학에 대한 문제는 한두 문제씩 나오고요. 제가 항상 기본이론 첫 시간에 늘 해골을 하나 갖다 놓고 이 뼈 이름 외우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견관절, 완관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냥 이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조금 자세하게 이제 이름을 묻는 것들이 나왔지만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여러 걸 통해서 조금 이름을 쓰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썼을 걸로 생각하고 특히 이제 어떤 분들도 써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요골 척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분들이 많이 요골 척골을 헷갈려서 늘 첫 시간에 헤이요 척 해가지고 이 요골과 척골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척골은 여기에서 두껍고 요골은 여기에서 두껍다. 그래서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셨을 때 그거를 조금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셨다면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제를 볼 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를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잘못 해석하면 출제자가 묻는 내용이 엉뚱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 번 정독해서 읽으실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렸잖아요. 문제를 또박또박하게 보면, 여기서 보면 국문 및 영문의 의학 용어 모두 작성 가능한데, 단 정확한 명칭을 작성해야 함.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견관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뼈들도 정확하게 명칭을 완관절 이런 거 안 된다는 내용들이고요. 한글로 써야 되나 영어로 써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코멘트를 주고 있죠. 이런 거 의외로 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보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에 해당하는 뼈 이름을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보면 등짝뼈라고 그랬죠. 견갑골에 해당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쇄골. 그래서 제가
파이널리분과 모의고사에서 이 상지의 뼈 같은 경우에는 자유상지와 상지를 우리 몸에 고정시키는 상지대가 있다. 상지대에 해당하는 뼈가 무엇인지 써라 하면서 견갑골과 쇄골을 묻는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1번, 2번은 다 쓰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겠죠. 상완골이고요. 4번은 여기가 가늘고 여기가 두껍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두꺼운 거는 요골. 그리고 엄지 쪽에 있잖아. 엄지 쪽에 있으면 헤이 여기요. 요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쪽은 새끼 쪽, 몸의 안쪽. 여기 보면 몸의 안쪽이잖아요. 안쪽에 붙는 뼈는 척골이라 했어요. 척골은 여기 팔꿈치 쪽이 두껍다 그래서 이건 척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생분들은 시험 볼 때 제가 가르쳤던 헤이요 이거를 하고 쓰셨다고 했는데 참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쓰실 수 있다는 건 제 강의 내용을 기억하셨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뿌듯했었어요. 그래서 1, 2, 3, 4, 5번 이렇게 우리가 답을 작성할 수 있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5개를 다 썼을 때 5점을 받은 거예요. 생각보다 배점이 많지 않죠. 한 개에 1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6번, 7번, 8번에 관절을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딱 중요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견관절, 완관절이 아닌 구체적인 명칭을 쓰라 이렇게 써 있어요. 관절을 이루는 이 정확한 명칭을 쓰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쇄골의 외측과 견갑골의 요 끄트머리가 만나는 관절인데 이 쇄골의 맨 끝부분과 이 견갑골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거 요거를 뒤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견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견봉과 쇄골이 만나는 견봉 쇄골 관절이 되겠습니다. 견봉 쇄골 관절은 우리가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요. 언제 다뤘나? 단기 집중 모의고사 3차 6번 문제에서 제가 견봉쇄골 관절의 안정성과 관련된 인대를 설명하면서 견봉 관절을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상지를 구성하는 뼈 내용을 했을 때도 이 문제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견갑골의 제가 이 그림 많이 그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뭐라 했어요? 관절와라고, 오목한 부분이 와라 그랬잖아요. 관절와와 상완골 근위부가 만나는 관절와 상완관절이라고 했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묻지는 않을 거라 했는데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뭐 이렇게 상완관절만 써도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썼어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상완관절아 관절이라 써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여기와 여기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의미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라 상관이 없고 제 생각에는 상완관절만 써도 맞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견관절, 완관절 이렇게만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게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목을 이루는 완관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뼈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손목의 관절은 완관절은 몇 개의 관절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쵸? 하요척 관절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요골과 척골이 만나는 관절이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요골과 이 근위수근골이 만나는 요수근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근골과 중수골이 만나는 수근 중수 관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척수근 관절도 사실은 되겠죠. 척골도 이 수근골과 만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관절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림으로 봤을 때 요골과 근위 수근골이 만나는 딱 이 부분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수근 관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수근관절 이렇게 쓰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근관절 자체는 완관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근골과 요골이 만난다는 걸 표시해 줘야 돼요.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사실은 제가 기본이론 시간에도 했고 의학이론 요약집에도 나온 문제고요. 제가 몇 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모의고사에도 있는데 올해는 그냥 말로만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관절 중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병변이라고 썼는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병변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관절인가? 라고 물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묻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에 있어요. 이 손목에서 지금 이 손목 부분을 확대한 건데 여기가 이제 척골 쪽, 요골 쪽이잖아요. 이 요골의 요 끝부분과 척골의 이 끝부분과 이 수근골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이런 연골과 인대와 건의 다양한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고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손목의 안정성을 이제 관장하고 손목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 손목의 과격한 움직임이 많다거나 그러면 이제 많이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3년 3종 객관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기본이론이나 의학 요약집 시간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003년 3종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있는 관절은 어떤 관절인가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뭐 견관절, 완관절, 뭐 고관절 이 중에서 답이 완관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완관절이 맞아요. 근데 이제 막 다른 학원의 모범 답안이나 이런 걸 보면 뭐 하요척 관절, 뭐 척수근 관절 막 이렇게 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하요척 관절은 아니에요. 왜? 이 전체의 답은 완관절이 맞아요. 그 중에서 수근관절.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 수근골과 요골, 척골이 요 세 개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요것만도 아니고 사실은 이 요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모두 이제 이 어떤 그 부위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완관절, 수근관절이 맞는데 이 답을 쓸 때 이제 그 앞에 보면 2번 문제 보면 견관절, 완관절이 아닌 구체적인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지만 이거는 2번에만 국한된 얘기예요. 3번에서까지 그 말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완관절은 쓰면 안 되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답은 기존에도 완관절이라 나왔고 완관절이라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완관절, 수근관절 맞으세요. 오히려 요척관절 이렇게 하면 이거는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답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에 대한 문제인데 발에 대한 문제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문제를 많이 냈고 그림으로도 그렸기 때문에 2번 문제는 대부분 좀 많이 수월하게 푸셨어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2번도 이제 해박적인 문제인데 이 해박적인 문제를 이렇게 1, 2번으로 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제 좀 선명하지 않은데 영문에 표시한 각 부분의 명칭을 작성하고 답하라. 영문, 국문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써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외측 발목의 안정성과 관련이 높은 주요 인대를 작성하라.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책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에 이제 3개의 외측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다. 전거비, 후거비, 종비인대가 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는데 근데 이게 그림으로 나와버렸네. 그림으로 나왔을 때는 어느 부분이 맞을지 이제 헷갈리시는데요. 이 인대는
다 그 뼈와 뼈를 연결한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1, 2,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뒤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다. 근데 지금 발목, 거골과 비골을 연결해서 후법이 인대가 될 것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뻗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전겁이 인대가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보시면은 요 뼈, 요거와 이 발에 있는 비골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종비인대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그림을 찬찬히 보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이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림을 좀 잘 보시면 답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의 명칭을 쓰는 건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무언가예요. 근데 연부 조직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박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킬레스건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이제 뭐 유학집 시간이나 모의고사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톡 하면 나와야 돼. 아킬레스건은 비복근과 과자미근이 만나면서 발뒤꿈치 종골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이 발에뼈를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발뒤꿈치잖아요. 발뒤꿈치 뼈는 종골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발뒤꿈치 위에 있는 뼈는 발목뼈, 거골이요. 이거를 확실히 컨셉을 알고 계신다면 이 2번 문제는 잘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종골 위에서 뻗어나는 연부 조직으로 된 이런 줄은 아킬레스건 딱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에 대한 내용이고 아킬레스건은 오프라인 모의고사와 파이널 리뷰에서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다 쓰였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것도 1점밖에 되지 않아요.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뼈에 대한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거골과 종골에 대한 내용이고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족부에 뼈를 묻는 거기 때문에 후족부는 거골, 종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쓰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발에 대한 뼈의 문제는 제가 예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오프라인 그 모의고사 1차 5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파이널 리뷰에서도 했기 때문에 다 쓰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에서 외상 발생 시에 가장 많이 손상되는 동작, 어떤 운동이 때 손상이 되고 가장 많이 손상되는 인대를 쓰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발목의 염자에서 가장 많이 손상되는 거는 뭐냐? 턱칸이 나왔어요. 전거비 인대가 많이 손상된다. 아까 전거비 인대 어떤 건지 했죠. 발목의 외측부에 여기 뻗어나오는 인대가 가장 많이 손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 모의고사 4차 3번 문제에서 냈었어요. 족관절의 외측부를 구성하는 인대 및 가장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는 거는 뭐냐 할 때 문제 자체를 제가 보행이나 구보하는 동안 발이 안으로 휘는 내반력에 의해 손상되는 인대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발이 손상되는 경우는 이렇게 여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게 하다가 이렇게 삐끗하는 경우에 많이 인대가 손상되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삐끗하면서 발가 쪽에 있는 인대가 끊어진단 말이죠. 이게 삐끗하는 게 어떻게 삐끗해요? 이게 발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 뭐야? 이게 내반이야. 내반은 뭐냐? 내반은 참고로 4번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바닥이 몸 안쪽으로 뛰는 동작인데, 뭘 움직여서? 발목을 움직여서. 그래서 제가 신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 동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소발바닥, 기발바닥인 회내 회외와
발목의 어떤 발바닥의 움직임과 관련된 내번, 외번은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내번이라는 동작은 당연히 아셨을 거로 생각하고 전겁인데도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뇌출혈에 대한 내용인데, 뇌출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뭐 자발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나눠서 막 얘기했었어요.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키는, 특히 자발성 뇌출혈에서 뇌 뒤주막과 출혈, 어떤 고혈압의 어떤 그 고혈압으로 인한 뇌실줄내 출혈, 일으키는 원인들이 뭐냐? 고혈압, 뭐 뇌동맥류 파열,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어떤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고, 이런 두부 손상에 의한 거는 만성 경막하 출혈, 그리고 뭐 경막 상출혈,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죠. 자, 이거를 잘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답이에요. 사실 이거는 정형외과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두부외상에 대한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의학이론을 출제할 때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형외과 책을 기초로 나오게 돼요. 정형외과 책에는 이거는 신경외과 영역이기 때문에 이 뇌출혈 같은 것이나 두부외상에 대한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형외과에서는 두부를 안 다루니까 이건 신경외과에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의사가 신경외과 책을 찾아보면서 내진 않아.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이제 많은 의사들이 보험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장애를 판단하거나 할 때 이 책을 많이 봐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사라는 건 절대 아니다. 왜냐면 볼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환자의 뭐 개요기간, 장애 상태 이런 거를 볼 때 이걸 많이 이제 참고로 해서 결과를 이제 산출하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사실 내용이지만 이거는 굳이 이 책을 보지 않아도 풀 수가 있어요. 닦아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쳐서 생긴 뇌출혈과 다치지 않고 생긴 뇌출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봐봐요. 다쳤을 때와 다치지 않았을 때를 잘 보면 다치지 않았을 때 이 자발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아. 나이가 한 50세 이상인 사람들이 많이 걸려. 뇌혈관 질환의 어떤 그 위험 인자를 보면 나이가 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외상성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잖아요. 오토바이 부릉부릉 타는 젊은 애들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와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또한 봤을 때 이 자발성 뇌출혈, 이런 외상성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동반되는 손상이 별로 없어. 왜? 거기만 이제 출혈이 터졌으니까. 근데 이 외상성인 경우에는 동반 손상이 있어. 뭐 머리에 어떤 다른 연부 조직의 손상이 있다거나 그런 단순히 머리에서 출혈만 생기는 게 아니라 뼈가 부러졌다던가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그쵸? 다른데 이런 내장에서 이런 게 막 터졌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또한 이런 출혈 부위도 보면 중요해요. 우리가 두부외상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 출혈 부위가 어디였어요? 경막상, 경막외, 그리고 외상성 뇌주막근 출혈이 있지만 밑으로 들어갈수록은 드물어. 왜? 아무리 꽝 해도 이 대부분이 여기 바깥에서 출혈이 일어나지 깊은 곳에서 출혈이 일어나진 않아. 그쵸? 반면에 이 자발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 이 두개내 심부에서 출혈이 발생해요. 이 뇌실질내 출혈 같은 경우에는 실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 학원생들이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실질이 뭐냐 물어본다. 실제 구성하는 거라 했잖아. 꼬부탕 우리 곤이라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징그러운 생각이 막 드시죠? 이 머리에 있는 곤이, 대뇌 방구를 구성하고 있는 곤인데 곤이가
출혈이 났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외상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바깥쪽이나 이런 데 나오겠지. 여기서 빵 하고 했으니까. 근데 다치지 않은 자발성은 안쪽. 이걸 이제 수박통으로 깐다 싶으면 이게 대뇌 방부잖아요. 요 가운데 아주 깊은, 여기를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생기게 돼요. 또한 이 외상인 경우에는 이 밑에 아주 깊은 곳까지, 이 꼬불탕꼬불탕까지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두개뇌 골절이 당연히 외상성은 동반하지만 자발성, 비외상성은 두개 골절을 동반하지 않겠죠. 뭐 그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또한 그리고 위험질환, 기저질환 혹은 이런 것들이 자발성은 있어. 뭐라 그랬어?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질병은 고혈압이라고 했잖아. 혈압의 압력이 높아서 수도 파이프가 빵빵 터진다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 기저질병이 있는 반면에 외상성은 그런 게 상관이 없죠. 젊은 멀쩡한 애가 뭐 배달의 민족 부릉부릉 하다가 사고 많이 날 때 걔가 뭐 질병이 있다고 해서 막 그 뇌출혈이 많이 생기거나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만 잘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브레타 문제, 아프가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프가가 뭐냐 하시겠지만 우리가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정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적는 건데 나는 모르겠어 하고 확 비워놓으시면 안 됐던 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상태를 뭘 보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쓰면 답을 다 맞으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짱구를 굴려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버무려서 정리를 잘하면 쓸 수 있는 문제였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제 자발성 뇌출혈의 어떤 위험 요인 그리고 발생하는 질병, 자발성이 뭐냐, 비외상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외상성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거를 정리를 하셨으면 적어도 5점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 기존에 한두 문제씩 나왔던 문제 비슷한데 2019년도에 그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을 일으키는 경우, 능동운동과 수동운동, 그러니까 관절의 능동적인 운동 범위보다 수동운동 범위가 더 큰 경우는 무엇인가? 혹은 2020년도에 뭐 외상성 관절염과 관련 있는 손상들, 뭐 이런 관절의 그리고 2019년도에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술들, 그러니까 이 관절에 대한 거, 혹은 운동 제한에 대한 문제들이 꼭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출의 1차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뭐 골절의 단순한 합병증 이런 거 다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관절의 운동장이 있으면 뭐가 장애, 운동장애가 나타나 3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의 어떤 운동제한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이고 정형외과 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많이 이제 다루고 또한 이제 그 장애라는 것이 보험회사 장애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장애인 이런 복지법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법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의학책이 아니라 그런 법령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원인, 관절 강직의 원인, 다 관절을 잘 못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조합을 하면 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른 학원의 답을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른 학원은 뭐 마비, 강직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비가 있거나 강직이 있으면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잘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원인이 여러 가지를 막 두드리고 쓰라는 게 아니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서술을 했어. 그러면 관절 운동의 원인은 크게 우리가 그 두 가지로 고려해서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절 운동의 제한은 우리가 이제 그 골절이나 이런 데 합병증에서 배웠지만
관절의 강직에 의해서도 운동 제한이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절 강직은 뭐 이런 탈구, 관절의 탈구, 아탈구, 뭐 부동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의 원인이 있다. 관절 강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를 했죠. 이거는 이제 일단 알겠어. 근데 이런 것도 관절 강직을 일으키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신경마비. 신경마비 같은 것이 있으면 조카수나 막 이런 거 나타난다 했잖아. 운동 제한 당연히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이해가 가.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구축 같은 거. 허혈성 구축 같은 거. 혹은 이런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뭘 말하냐? 관절 자체의 기질적인 변화로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기질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 그 조직에 질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부위의 어떤 조직의 손상, 그 자체의 손상으로 인해서 운동 제한이 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화상을 크게 입었다던가, 혹은 뼈에 거기 관절로 골절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어떤 기질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이 사람이 뇌졸중에 걸렸어요. 뇌졸중에 걸리면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그 신경증 원인은 모르겠는데 막 내가 이제 몸이 막 굳어가지고 못 움직이거든. 검사는 싹 했는데 이상이 없어. 그런 신경병증. 혹은 굉장히 이 사람이 히스테리를 부린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심인적인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것들은 뭘 말하냐? 이 기질적인 변화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다리 자체의 어떤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운동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질적 변화라고 해서 관절 자체의 손상, 혹은 뭐 연부조직, 신경마비, 강직, 우리가 알고 있는 등등등의 내용을 쓰는 것과 더불어서 기능적 변화. 기능적 변화는 당연히 이거를 포함하면서 기능적 변화 외에 어떤 이제 신경병증의 원인이나 혹은 이제 시민성 원인 등을 포함하는 거. 뭐 이 기능 변화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산모음 약관의 장애분리표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능 장애를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뭐 팔의 3대 관절,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 변화에서 운동 범위 제한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4분의 2, 2분의 4분의 3 하잖아요. 일시적인 기능 제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기능 제한은 뭐라고 했어요? 석고 고정 잠깐 해가지고 기능 변화가 있던 그런 것도 다 기능적인 변화예요. 거기 석고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고를 함으로 인해서 안 씀으로 인해서 생겼잖아요. 그 조직에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 기능적인 변화도 관절 운동의 제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가장 단편적인 것은 이건 어떤 마비 강직 이것만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 왜?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그 운동 제한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찝어주셔야 한다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4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척추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추간판 탈출증 위주로 좀 했지만 그 밖에 이제 뭐 어디서 했냐? 모의고사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널 리뷰에서도 척추의 이제 기왕증에 대한 거를 쓰는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알아두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
뭔지는 알지만 말로 쓸 때는 못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쓰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전방 전이증의 정의는 뭐예요? 추체의 이제 일정한 정렬을 벗어나서 상위 추체가 하위 추체보다 전방으로 나간 경우. 이거를 우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게 되겠어요.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뭐냐? 이건 당연히 아실 수 있어요. 하나는 알 수 있어. 이거 뭐야? 척추 분리증이라 했잖아요. 후궁협부의 결손. 후궁협부의 결손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부러졌을 때 처음에는 금이 하나 있는데 금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앞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틈이 막 벌어진 개목걸이가 굵어지면서 벌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척추 분리증이 가장 큰 원인이고, 교재에는 그 밖에 뭐 선천적인 원인, 뭐 퇴행성 원인 이렇게 몇 개를 썼는데요. 사실 어떤 문헌에도 뭐 이게 뭐 선천적이 맞냐, 퇴행성이 맞냐, 이게 막 뭐 정확하게 나온 데는 없는데 정형외과 책에는 퇴행성과 척추 분리증이 가장 많다고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천성이라고 쓴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딱 하기에도 또 애매해서 이것도 맞게 해주지 않을까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대부분이 요추인데요. 요추 중에서도 하위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경추의 전만과 흉추의 후만, 요추의 전만, 그리고 천추 밑의 이런 후만같이 이게 만곡이 있는데 이 위의 추체가 아래 추체보다 튀어나오려면 만곡이 이 전만에 있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흉추랑 일단 얘는 아니야. 그래서 주로 많이 근데 경추보다는 여기가 많이 생겨. 왜? 그 어떤 퇴행성 병변이나 이런 게 하려면 여기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하위에서 많이 생겨서 주로 요추 하위 분절이나 요추 5번이나 이제 그 천추 1번까지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추 4번, 5번 혹은 요추 5번, 천추 1번인데 이거를 이제 뭐 몇 번 척추로 써라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추라고 써도 맞게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뭐 몇 번 요추까지 정확하게 쓰시오 이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요추라고 해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뭐냐? 우리가 이제 골절에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열심히 했는데 사실 척추는 안 했어요. 근데 한 개는 했어. 뭐? 보존적 치료를 효과가 없을 때. 보존적 치료 얼마? 보통 제가 한 3, 4개월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없거나 마미증후군이 생겨나는 경우는 해야 된다잖아요. 마미증후군은 꼭 추간판 탈출증이 많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반드시 추탈로 인해서만 마미증후군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도 마미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대소변장애나 신경장애가 심할 때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쓰면 맞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도 비교적 평이한 문제. 제가 설명하면서 잠깐 4번 문제에서 할 말이 있는데 빼먹었어요. 잠깐만 언급할게요. 제가 인터넷 카페를 이렇게 봤을 때 학생분들이 관절 운동에 제한해서 분류합과 부정유합은 답이 되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3보험 장애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3보험에서 팔다리 관절 같은 장애의 경우에는 크게 기능장애와 가관절에 의한 장애 그리고 기형장애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능장애는 운동범위 제한,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를 해요. 즉, 이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기능장애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관절은 우리 분류합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과관절이잖아요. 과관절은 운동 범위 제한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불유합이 이게 생겨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지 이 운동 범위 평가는 하등에 상관이 없고 기형도 부정유합으로 인해서 각형성이 있는지를 볼 뿐 운동 범위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의 원인은 즉 기능 장애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유합과 부정유합은 관절 운동의 제한의 큰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현업에서 이런 장애, 팔다리 장애나 이런 거를 막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왜 팔다리만 있어요? 하는데요. 척추는 보시면 따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운동 범위 평가할 게 팔다리밖에 없지. 팔다리 운동 범위의 제한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만 관절내 골절이라던가 이런 걸로 생기지 불유합, 간부의 불유합, 간부의 부정유합으로 운동범위 제한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범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간부 골절로 부정유합이 있다. 그럼 이 사람 운동범위의 어떤 제한이 별로 예상되지 않는다라 해서 우리가 어떤 향후 이 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초 지식으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유합과 부정유합은 아니에요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제가 꼭 얘기한다고 까먹었네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제가 이제 척추 컵수각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저도 사실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뭐 할 때 병원에서 이렇게 컵수각을 딱 써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 방법은 잘 모르고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 저도 정확한 거 몰랐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았습니다. 컵수각은 아시겠지만 우리 3번 장애에서 척추의 기형장애를 평가할 때 쓰는데 기형장애의 주요 원인은 뭐예요? 압박골절이죠. 압박골절에 의해서 척추의 어떤 변형 정도를 평가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척추 측만증, 원래는 이 컵수각이 척추 측만증의 어떤 정도를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개발은 척추 측만증의 정도를 평가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척추의 어떤 기형장애, 압박골절로 인해서 만곡이 이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측만증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얼마나 이제 만곡이 심한 거를 보는데 기형장애, 압박골절로 인한 기형장애는 우리가 시상면의 엑스레이 필름이나 시상면의 CT를 봐야 되는데 측만증은 이 관상면, 정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려면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시상면으로 해서 이거를 응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측만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척추의 어떤 압박골절이나 이런 걸로 발생한 기형장애를 평가할 때 쓰고 임상적인 의의는 뭐냐? 이 컵수각을 가장 우리가 기형장애를 평가할 때 만곡의 어떤 변형 정도로 설명할 때 가장 좋은데 가장 오차 범위가 적어요. 이제 현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측정자마다 다 틀려 값이 이상하게 이게 만곡을 가는 듯이 막 틀려가지고 맨날 이제 싸우고 그래요. 누구 말이 맞냐. 근데 이거는 비교적 이런 측정과 간의 오차 범위가 되게 적어서 이 어떤 평가할 때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각도를 재는 건데 이 각을 재는 방법은 정형외과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이 휘어짐이 시작된, 즉 이제 이 골절 부위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 척추의 위쪽 척추체의 윗면과 그리고 그 아래쪽 척추의 척추체의 아랫면을
수평선을 그어서 거기에 수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차하는 각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휘어짐이 시작된 척추체라고 했어요. 이 보시면 얘가 부러진 거거든요. 얘가 이제 부러진 건데 여기에 위에 척추에 보면은 위쪽 척추의 윗면과 그러니까 위 척추체의 윗면에 수평선을 긋고 그리고 그 아래쪽 척추체의 아랫면에 각 수평선을 그으라고 했어요. 그어서 거기에 이 수평선에서 수직선, 즉 90도로 되어 있는 얘도 이렇게 90도로 되는 거를 그어서 교차하는 점 여기 각이 콥스 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중요한 건 90도가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국소 후만각에 대한 건데요. 국소 후만각은 사실 잘 안 써요. 왜냐면 컵스보다 약간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현업에서는 잘 안 쓰는데요. 이거는 골절된 추체만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제 그 컵스각은 골절된 축체의 위와 아래에서 그거를 그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위와 아래 척추체 사진이 필요하지만 국소 후만각은 요것만 평가하기 때문에 요거 상관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의 어떤 만곡에는 영향이 없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지 누워서 하든지 누워서 하거나 서서 촬영하는 것이 는 경우도 결과값이 거의 동일해요. 반면에 아까 컵스각은 누워서 촬영하거나 혹은 뭐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 거동이 불편하면 누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포지션에 따라서 컵스각은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이게 위와 아래 어떤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만곡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만곡이 약간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아래 추체를 함께 포함하다 보니까 결과값이 달라지는 얘는 이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 눕던 서던 그 만곡 자체를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값이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반면에 이거는 촬영하는 사람, 내가 촬영하냐 얘가 촬영하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값이 다르대요. 촬영자에 따라서 측정자에 따라서 결과값이 차이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콥스각을 훨씬 더 많이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소 후만각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추체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선을 그을 때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부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용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2차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요. 1차만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는데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결장 직장의 용종에는 선종성 용종과 과형성 용종, 유년기 용종 등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선종성 용종의 경우 악성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선종성 용종은 전암병변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선종성 용종에 있어서 이 암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자를 쓰시오. 요거는 제가 뭐
기본 이론 시간에는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많이 다뤘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용종에서 육모라는 얘기를 했어요. 육모는 뭐예요? 육모는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대장의 용종이야. 그럼 얘는 소장에 있는 건데 대장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아닌 엉뚱한 데 있으면 암성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 그래서 용종에서 육모가 많을수록 악성화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용종의 경우에 사이즈가 크거나 혹은 이제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 개수가 적어도 3개 이상인 거나 육모가 많은 경우, 그 외에 세포가 이형상증, 삐리리한 암성 변화를 보이거나 모양 자체가 톱니바퀴 선종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화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게 이제 사실은 톱니바퀴 모양. 인데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답을 쓰는 건 정말 베스트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육모가 많다는 거. 왜? 원래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아닌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1차에서 2008년에서 이 용종 중에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용종을 고르는 건데요. 그때 보기가 관상선종, 관상용종, 관상육모성 선종, 육모성 선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육모가 가장 많은 게 육모성 선종이겠지. 그게 답이었고 2010년도에는 대장암에서 용종이 어떤 암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크기가 크고 이형성이 심하고 육모가 많을수록 대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짬뽕에서 이제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춤 또는 호흡이 얕아지는, 그러니까 무호흡과 저호흡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질환으로서 수면 중 무호흡의 3가지 유형과 밤 동안의 수면 기록을 분석하는 검사의 의료 형의에 대해서 쓰시오. 자, 요것도 제가 수면 무호흡증을 많이 했어요. 나올 거예요. 막 얘기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모의고사 때도 냈어. 파이널 리뷰에서도 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모의고사에도 냈었고요. 그리고 단기 집중 모의고사에도 3번이나 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냈어요. 왜? 대부분이 이거거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뭐라 그랬어요? 구강 안에 어떤 구조물이나 구강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만이나 음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어떤 그 산소가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거라 했잖아. 어떤 구조적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라 했잖아. 거기가 좁아져서. 그래서 일단 폐쇄성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개는 뭐지?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 걸 거 아니야. 어떤 게 있을 거예요? 머리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거야.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호흡을 유발하는 거지. 그러면 주주성이라 쓰면 좋겠다.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우리 몇 번 연습했던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은 중추성,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뇌에 문제에 있어서 안면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경우 그 밖에 어떤 말초적인 문제, 뭐 외상이나 중이염 뭐 이런 원인 불명으로 인해서 안면신경 마비 일으키는 경우 그래서 항상 어떤 것들은 중추성, 말초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말초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혼합형. 3개가 답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하나라도 쓰면 되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이 합병증과 그리고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 기출에 합병증과 어떤 그 치료법이 기출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약간 요거는 기출을 조금 변형을 했죠. 그래서 진단검사 같은 문제는 제가 또 많이 얘기했어요.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가지고 잠을 자면서 뇌파를 하거나 산소 포화도를 하거나
뭐 이런 뭐 맥박을 특정하거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제가 이거를 너무 죄송하게 수면 다원화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다원화 검사라고 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맞게 해주지 않을까. 왜 그 다원화 검사든 다원 검사든 그 검사가 뭔지 아마 제 생각엔 채점자가 보면 이 사람이 알고 썼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맞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 오타를 친 것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파이널 리뷰에 썼더라고요. 마지막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양 표지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종양 표지자에 대한 문제도 여러 번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종양 표지자에 대한 문제는 오프라인 모의고사도 했었고요. 온라인 모의고사도 했었고요. 많이 다뤘어요. 꼭 나올 거라고. 근데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몇 가지를 했지만 이번에 많이 냈어. 이렇게 많이 내면 안 되는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종양 표지자는 암의 성장에 반응해서 체내에서 또는 암 조직 자체에서 생성되고 혈액, 소변, 조직 검사에서 검출된다. 하지만 꼭 특정 안에서만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양성질환 등에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죠? 하지만 암 진단의 보조적인 역할, 임상적인 의의를 문제로 내버렸는데요. 여기에 어떤 종양 표지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연습했지. 간암의 AFP와 전립선의 PSNG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두 개 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 교재에 CA125 난소랑 대장암 폐암에 CA는 나와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여기까지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상선 수질암은 교재에도 없고 거기도 없어. 갑상선 수질암은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 T3, T4가 아닌 칼시토닌 있어요. 혈청 내 칼시토닌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포기해야지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AFP, PSA, 요 CA, CA125 요거는 썼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차일드 푸어 스코어링인데 요것도 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여러 번 했었고요. 파이널 리뷰에서도 정리해 줬었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온라인 모의고사도 출제를 했습니다. 만성 간질환에 판정하는 중증도 판정의 차일드 푸어 스코어링의 항목을 쓰는 거라 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주관식 기출로 나온 문제였어요. 질병 기출인데 제가 기존에는 질병을 다시 낸 적이 없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도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두 개를 이제 많이 찍었었어요. BOD 인덱스랑 차일드 푸어. 근데 차일드 푸어가 나왔죠. 차일드 푸어는 우리가 이제 간질환, 만성 간질환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만성 간질환은 뭐예요? 간경화잖아요. 간경변. 간경화는 뭐예요? 간의 어떤 조직 세포의 손상으로 해서 간이 딱딱해지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만성 간경화, 간경화의 합병증은 크게 우리가 세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3번 담보에서도 정의하고 있잖아요. 영구적인 황달이 있으면서 복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한 간성 뇌병증, 간성 혼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어떤 혈액 자발성 복막염이랄까 기타 등등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말기 간질환 혹은 간경변 이렇게 표현하고 3범에 이런 걸 묻는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식도전맹류 가장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이라 했죠. 그러면은 이걸 알면 이거를 평가하는 항목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면 쓸 수 있어. 그러면 봅시다. 황달을 평가하려면 뭘 해야 돼요? 혈청 내 빌리루빈, 혈액의 빌리루빈 수치를 평가해야 돼. 왜? 황달은 우리 적혈구의 사체인 빌리루빈이 간에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빌리루빈 수치가 계속 혈중에 높아진다 했지. 근데 빌리루빈은 담즙에 섞어서 똥으로 나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갈색이라 했잖아. 그래서 담즙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빌리루빈 수치가 많아지면 우리 몸이 갈색으로 보인다. 그게 황달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빌리루빈 수치고요. 복수는 뭐예요? 제가 복수 같은 경우에는 왜 생긴다 그랬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간에서 만드는데 알부민은 우리 몸의 삼투압 밸런스를 조절하는데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알부민이 못 나오면 삼투압 밸런스가 안 나오니까 배가 빵빵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부민의 어떤 수치는 복수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또 이제 혈액 응고 수치, 간이 이제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응고 수치 중에서 어떤 거? 프로트롬빈 시간. 이거는 지혈을 시작하는 혈액에서 응고, 지혈이 시작되는 시점을 프로트롬빈 시간이라고. 이걸 평가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INL이라는 공식이 틀린 건데 뭐 국제 뭐야. 이거만 쓰면 되고요. 그 밖에 또 뭐가 생긴다 했어. 아미노산 대사가 잘 안 돼서 암모니아를 밖으로 이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뭐가 생긴다? 간성훈수, 간성맥증. 그거 생기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 둘, 셋. 복수. 이렇게 5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간경화의 어떤 합병증, 말기 간질환의 정의를 알면 이걸 평가하는 방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다 쓰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쓸 때 막 수치까지 써야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항목에 대해서 그냥 쓰는 거지 그거를 기준까지 쓰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이 항목만 정확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점수를 이제 우리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